네, 안녕하세요. 윤행정사의 업무노트 윤봉근 행정사입니다. 네, 설 연휴 때 쉬다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주 제가 예전에 겪은 적도 있었고 또 아주 그 블로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해야 될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기사인데요. 신탁회사 소유 오피스텔 멋대로 임대 보증금 34억 원 챙겨. 뭐 기사는 일반적으로 보는 전월세 사기나 뭐 이런 기사 같은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결국은 그 부동산 신탁 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요즘은 이러한 그 시행사들이 토지주업으로부터 땅을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뭐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확보를 한 이후에 시행사한테 신탁을 넘기고 자금을 땡겨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이나 또는 뭐 신축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탁을 맡기고 신탁 부동산 상태에서 건물 공사를 하고 임대나 매매나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꼭 신탁 부동산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꼭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블로그 글을 잠깐 썼어요. 블로그 글을 보기 전에 이 기사를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기사를 좀 보면 뭐 경찰서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을 됐네요. 이 사람은 9층짜리 오피스텔 3개동을 지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 근데 뭐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고 분양을 하거나 전세를 놓고 또는 월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신탁부동산이란 얘기예요.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신탁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쭉 내용인데 결국은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제가 블로그로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쓴 거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아까 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주의점 위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신탁된 건물이나 주택, 오피스텔, 뭐 아파트는 별로 없겠죠. 신탁 회사를 짓고 나면 분양이 떨어지면 신탁은 해제가 되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런 걸 계약 시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임대차 권한 없이 임대하고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갑구에 기존에 건물 준공이 됐으면 소유권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도 토지의 소유권이 그러면 소유자는 위탁자 또는 신탁자가 되고 그다음 신탁 회사가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등기부를 보통은 확인을 하지만 등기를 보고도 대부분이 이 분양회사에서 다 별거 없다, 별일 없을 거다 넘어가라고 해서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까 그 사건도 그 케이스인데 신탁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탁 건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등기부는 그 인터넷 등기로 전산으로 발급을 가능한데요.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신탁 원부는 오프라인으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떼어주질 않아요. 그 관할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 등본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거를 받아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회사가 어디고 그다음에 우선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누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보통 신탁계약에 동의를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필수라고 하는데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아요. 고지를 하지 않고 설사 우리 같은 이런 걸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위험하다고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뭐 요즘은 아쉬우면 하지 마라.
딴 사람도 올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계약들을 하는데 뭐 신탁 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중개사 자격 및 신뢰성 검증을 하는데 중개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신탁 부동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중개사분도 간혹 계세요. 신탁 부동산의 중요성이란가 신탁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지 않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나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계약자가 어쩔 수 없어요. 계약자가 챙겨야죠.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써놓는 내용이고요.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블로그를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런 내용인데 예전에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글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쓴 블로그 글이 있어서 그걸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023년 7월 재작년이네요. 작년 반 이때 썼는데 이때는 제가 등기부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한 블로그를 썼어요. 신탁 부동산이란 소유주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부동산의 권한을 특정한 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이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는 거죠. 위탁받은 사람이냐, 수탁자냐, 아니면 신탁자, 소유자. 반드시 수탁자하고 계약하는 게 원칙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실무에서는요. 이제 내용을 보면 우선 신탁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신탁원부를 보면은 신탁원부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할 때 계약 상대방이 이 중에 누군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관련 판례도 몇 가지 내놨는데 요걸 자세하게 자 소유권 보존이 2019년에 준공이 돼서 보존이 됐죠. 그때 주식회사 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분명히 소유권 이전, 요게 소유권 이전의 말이 중요해요. 이거는 왜 이제 보통 여기는 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사유가 뭐 매매, 뭐 증여, 상속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텐데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뛸 때는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신탁원부의 번호를 확인해야 돼요. 주소지하고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을 해서 이 신탁원부 번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이 갑구를 먼저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는 뭐 근저당과 관련된 건데 이 등기부에는 근저당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등기부에는 근저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대차 갈 때는 누구와 계약을 할까요? 소유자가 있고 수탁자가 둘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신탁 업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신탁 업무를 확인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일반 등기가 아니고 신탁원부는 온라인 열람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 등기소를 찾아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탁원부를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은 겁니다. 자, 신탁원부를 발급받으면 이게 표지인데요. 신탁원부 제 매토가 있죠. 이 제 매토가 아까 말씀하신 번호,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위탁자가 어디고 수탁자가 어디고 요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장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여기는 또 1순위, 우선순위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게 저게 뭐 등기부나 물건에 따라서는 2순위, 우선순위 수익자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1명, 2명, 3명 경우에 따른 그 이하까지 누구랑 계약할지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표지를 지나고 나면은 이 계약서, 신탁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이거는 뭐 엄청나게 계약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위탁자, 수탁자 명칭과 이런 거 확인하면 되는데 쭉 내려다 보면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때 작년 2023년도에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검토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볼까요? 자,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이라고 써 있고요. 10조에. 자,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탁자 1명, 우선수익자 2명,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제한 이런 것들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계약서에 딱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기간, 신탁계약을 맺은 그 기간 동안 기존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까 언뜻 봤죠? 우선수익권자의 동의인데 동의도 그냥 동의가 아니고 서면 동의를 득한 후 그다음에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 그다음에 수탁자의 사전 승낙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명의는 또 위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조문마다 다 틀린데 뭐 이런 게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 안 하면 나중에 그 계약에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걸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만약에 위탁자가 아까 뭐 수탁자, 뭐 우선수익권자 여러 명인데 위탁자가 이런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거는 임차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아까 그 3인 간의 문제지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위탁자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만약 임차인 요구할 때는 뭐 공동날이란다.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임차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공동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결론은 그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위 계약 신탁계약서처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또 만약에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권한이 없는 계약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계약은 허락 없이 한 계약은 보통 시행사들이 하는데 시행사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 추궁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요. 거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처음에 소개시킨 기사에서도 그 사람이 그 시행사 법인이 적자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건 쭉 읽어보시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탁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중개사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한 알고 있더라도 시행사와 입을 맞춰서 문제없다고 하는 경우도 뭐 매우 많다기보다도 가끔 있죠. 실무상 근데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예 신탁 부동산 자체는 위험하지만 룰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판례도 잠깐 내려놨는데요. 판례를 한번 보면 판례가 근데 보기가 좀 어렵죠. 자, 판례는 결론만 보겠습니다. 신탁 계약상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하도록 약정하였고, 이건 소유주입니다. 위탁자는 소유주.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가 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임대인인 위탁자를 상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인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또는 한 사람을 상대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임차인이 문제가 생기니까 보증금이나 이런 거 반환 청구를 수탁자한테는 할 수 없다. 그 위탁자 명의로 계약을 했으니까 위탁자한테 청구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위탁자가 부도난 법인이든가 남은 게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무 실익이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의 판례들이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탁부동산이다. 신탁부동산이다. 그러면 위탁자, 대부분 소유자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수탁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 관계를 파악하고 신탁원부 확인해서 신탁 계약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무에서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이걸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런 게 싫으면 딴 데 가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차인들은 구하려면 이런 걸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도 중복되고 누적되고 몇 개씩 있다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명절 때 그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사를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이 기사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실 자체를 숨기고 27억 원의 전세 보증금, 6억 5천만 원 월세 보증금 계약을 했고 그러면 지금 보증금만 33억 5천만 원이네요. 이 중에 20억은 은행에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은 상환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은행에서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금융기관이라든가 우선수익자나 이런 쪽에 청구를 해도 안 되고 위탁자, 시행사한테 청구를 해봐야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 그렇게 분양자, 소유자죠. 신규 소유자한테도 해도 소용이 없고 분양을 받고 다른 경매로 소유권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세입자들은 이 새로운 소유자들한테는 청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결국은 시행사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행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혹시라도 신탁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에 계약서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필수적으로 문구 추가를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신탁자 이런 내용이 있고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 특약사항은 개별적인 계약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유료 상담을 통해서 저희도 신탁원부 분석하고 신탁원부의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이런 거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책임 조항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계약서를 보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그 상담을 신청하면 저희가 분석하고 특이하게 문구를 검토하고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신탁 계약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주 좋은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